샬롬 삼국지 8권 20번째. 제가 조금이라도 동호의 기상을 떨어뜨리는 일이 있으면 차라리 강에 몸을 던져버리겠습니다. 그래 놓고도 무슨 낯으로 강남의 사람들을 대하겠습니까? 그제서야 손건도 안심한 듯 그의 계책을 따랐다. 스스로를 신하라 낮추어 부르고 조비의 구원을 비는 비문을 지어 조자에게 주며 허도로 가게 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허도에 이른 조자는 먼저 태위 가후를 비롯한 위의 벼슬아치들로부터 찾아보았다. 그들의 마음을 사 조비를 달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함이었다. 조자로부터 여러 가지 동호의 사정을 들은 가후는 이튿날 조비를 찾아보고 아뢰었다. 동호에서 중대부 조자를 보내 표문을 올려왔습니다. 그것은 촉병을 내쫓아 달라는 것일 테지. 조비가 가볍게 웃으며 그렇게 말하고는 그 조자를 불러들이게 했다. 불려간 조자는 궤하에 엎드려 손건이 써 올린 표문을 조비에게 바쳤다. 표문을 읽은 조비가 조자에게 슬며시 물었다. 그대의 주인 오후는 어떤 사람인가? 밝고 어지며 슬기롭고 큰 뜻을 품으신 가운데도 계략을 아는 분입니다. 조자가 서슴없이 대답했다. 조비가 빙긋 웃으며 빈잔처럼 말했다. 경은 주인을 죽여 세움이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신이 지나치게 죽여 세운 게 아닙니다. 오후께서는 노숙을 대수롭지 않은 사람들 틈에서 찾아내 무겁게 쓰셨고 여몽을 졸개들에서 뽑아 장수로 세우셨으니 이는 곧 밝음이요. 우금을 사로잡았으나 죽이지 않고 위로 돌려보냈으니 이는 어짐이며 형주를 빼앗으면서도 군사들이 칼에 피를 묻히지 않았으니 이는 슬기로움이요. 삼강에 근거하여 전하를 범처럼 노리고 있으니 이는 그 뜻이 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폐하께 몸을 굽혔으니 계략을 안다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실상이 그러한데 어찌 밝고 어지며 슬기롭고 뜻이 그 가운데서도 계략을 아는 분이라 할 수 없겠습니까? 그렇게 늘어놓자 조비는 다시 물었다. 그대의 주인은 학문을 아는가? 이번에도 말 떨어지게 바쁘게 주어 섬겼다. 오후께서는 강 위에는 만척의 배를 띄워놓고 무태는 갑옷두른 군사 100만을 거느리셨습니다. 어진이를 쓰고 일 잘하는 일을 부릴 줄 알며 뜻은 전하를 경략하는 데 있으시나 조금이라도 틈이 나면 또한 널리 책을 읽으십니다. 지나간 일들은 적은 책을 두루 읽으시어 그 큰 줄거리를 짚고 계신 바 서생들이 좋은 글귀나 뒤적이고 아름다운 말이나 되뇌는 것과는 견줄 바가 아닙니다. 은근히 조비가 글 잘 짓는 것까지 빗대 말하며 제 주인을 높이는 것이었다. 이에 조비는 그쪽을 더 캐묻지 않고 다시 다른 걸 물었다. 짐은 오를 졌으면 한다. 그대의 생각에 대성 부른가? 엉뚱한 물음이었지만 이번에도 막힘없이 대답했다. 큰 나라에 작은 나라를 칠 만한 군사가 있다면 작은 나라에는 또 그걸 막을 만한 계책이 있게 마련입니다. 오는 위를 두려워하는가? 갑옷들은 군사가 100만이요. 강물은 모처럼 땅을 둘러 지켜주고 있습니다. 오가 두려워할 게 무엇 있겠습니까? 동호의 대부와 같은 사람은 얼마쯤 있는가? 총명이 매우 뛰어난 이는 8, 90명쯤 되고 저 같은 무리는 수레로 나르고 말로 되어야 할 만큼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 엉뚱하다 싶은 문답이 거기까지 이르자 드디어 조비도 감탄의 말을 내쏟았다. 사자로 사방을 다녀도 임금의 명을 욕되게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더니 그대가 바로 그런 사람이로구나. 훌륭하다. 그러고는 고 태상경 형정에게 명예 손권을 오왕에 봉하고 구석을 더한다는 조서를 쓰게 했다. 조비의 은혜에 감사하고 성을 나갔다. 대부 유엽이 조비를 보고 일깨워주듯 말했다. 이제 손권이 와서 스스로 항복한 것은 족병의 세력의 큼을 보고 두려워한 까닭입니다. 신의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족과 오의 싸움은 하늘이 그들을 망하게 하려는 것인 바 폐하께서는 이때를 놓치지 마시고 상장 한 사람을 뽑아 군사 수만을 이끌고 강을 건너
족보를 치도록 하십시오. 족은 밖에서 치고 위는 안에서 치면 오나라는 보름을 넘기지 못하고 망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가 망하면 족도 외로워 도모하기 쉬울 것인데 폐하께서는 어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손건이 이미 예를 갖춰 짐에게 항복했는데도 짐이 그를 진다면 저나 사람들이 짐에게 항복하려는 마음을 해치게 될 것이요 그대로 항복을 받아들여 줌만 못할 듯하오. 조비가 그렇게 대꾸했다. 그래도 유엽은 미덥지 않은지 다시 권했다. 손건이 비록 뜻이 크고 재주가 뛰어나다 하나 그의 벼슬은 기껏 이미 망해버린 한해 표기 장군 남창우에 지나지 않습니다. 벼슬이 낮으면 기세가 약해지고 중원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니 이제 왕위를 내리시면 달라집니다. 왕이라면 폐하보다 겨우 한 계단 아래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의 거짓 항복에 쏘가 그 벼슬을 높이고 봉토를 늘려주는 것은 그야말로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되고 말 겁니다. 그렇지 않소. 짐은 오 나라도 돕지 않고 족도 돕지 않을 것이오. 오와 촉이 군사를 내어 싸우는 걸 보고 있다가 만약 하나가 망하고 하나만 남으면 그때에야 군사를 낼 작정이오. 하나 남은 걸 없애는 게 무얼 어렵겠소. 짐의 뜻은 이미 정해졌으니 병은 더 이러니 저러니 말하지 마시오. 조비가 그렇게 유엽의 입을 막고 대상경 형정을 불러 조자와 함께 오로 가도록 했다. 손건은 오왕에 봉하고 구석을 더한다는 조서를 전하기 위함이었다. 한편 손건은 위로 조자를 보내놓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연일 백관을 불러놓고 족병을 막을 의논을 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기다리던 소식이 날아들었다. 위제 조비가 자신을 왕에 봉한다는 조서와 함께 사자를 보내왔다는 것이었다. 마땅히 멀리 나가 맞아들여야 할 사자라 그 채비를 하려는데 고홍이 손권을 말렸다. 주공께서는 지금도 상장군 구주 백을 떳떳이 내세우고 계십니다. 한을 찬탈한 위제에게서 세상 봉작을 받을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옛적 패공 유방도 항우가 주는 봉호를 받은 적이 있어. 모두가 그때그때 형편에 따른 것인데 구태여 주겠다는 봉호를 마다할 까닭도 없지 않소. 손건은 속 좋게 고흥의 말을 받아 넘긴 뒤 백관을 이끌고 성을 나가 조비가 보낸 사자를 맞았다. 형정은 손건이 몸소 성 밖까지 나와 자신을 맞아주자 위나라의 사신으로 은근히 의시돼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수레가 성문을 들어섰는데도 내릴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 안이 꼰꼴을 참지 못한 장소가 성난 소리로 꾸짖었다. 얘는 공경함이 없어서는 아니 되고 법은 엄숙함이 없으면 아니 된다. 너는 감히 스스로를 높여 크게 여겨 거들먹거리는데 강남에는 그런 너를 뵐 칼 한 자루도 없는 줄 아느냐. 그제서야 놀란 형정은 급히 수레에서 내려 손건을 보았다. 손건은 이렇다 할 표정 없이 그런 형정과 수레를 나란히 하고 성 안으로 들어갔다. 얼마 가지 않아 수레 뒤에서 문득 한 사람이 목 놓아 울며 말했다. 우리가 주공을 위해 목숨을 내던지고 몸을 바쳐 위를 아우르고 촉을 삼켜야 했건만 그러지 못해 이런 꼴을 보게 되는구나. 주공으로 하여금 남의 봉작을 받게 하니 이 얼마나 욕된 일이냐. 여럿이 그쪽을 보니 그 사람은 바로 서성이었다. 이래저래 정신이 번쩍 든 형정은 속으로 가만히 감탄했다. 강동의 장수와 벼슬아치들이 모두 이러하니 올해 남의 밑에 있을 것 같지는 않구나. 그런 여러 가지 소동에도 불구하고 손권은 기쁜 듯 조비가 내린 왕호를 받았다. 그리고 문무 관원들의 할애가 끝난 뒤에는 좋은 옷과 아름다운 구슬 따위로 예물을 갖추어 사은의 뜻을 전할 사신까지 조비에게 보냈다. 실로 굽히고 젖히는 일에 능한 수성의 명인다웠다. 하지만 그걸로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꺼진 것은 아니었다. 오래전에 풀어놓은 연탐꾼들이 달려와 급한 소식을 전했다. 족주 유비는 본국의 대명에다 만왕 사마가의 변병수만과 동계에 있던 한나라 장수
무투로 윤영의 두 갈래 군사까지 합쳐 물과 뭇 두 길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한 가운데 물길로 온 적군은 이미 무구에 이르렀고 무투로 오는 적군은 이미 자귀에 이르렀다 합니다. 조비가 비록 왕호는 내렸으나 정작 필요한 군사를 움직여주지 않으니 손건은 그 소식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곧 문무 관원들을 불러 모아놓고 물었다. 족병의 세력이 그보다 크다 하니 그토록 크다 하니 이제 어찌했으면 좋겠는가. 그러나 관원들인들 뾰족한 수가 있을 리 없었다. 말없이 서로 쳐다보기만 했다. 답답해진 손건이 큰 소리로 단식했다. 주랑이 죽은 뒤에는 노숙이 있었고 노숙이 죽은 뒤에는 여몽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여몽이 죽고 나니 나와 걱정을 나눌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그런데 미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 소년 장수가 뛰어나오며 분연히 소리쳤다. 신이 비록 나이 어리나 약간의 병서를 읽었습니다. 바라건대 제게 군사 몇만만 주신다면 나아가 족병을 쳐부시겠습니다. 손건이 보니 손환이었다. 손환의 자는 숙무로 그 아비의 이름은 하였다. 원래 유씨였는데 손책이 그를 몹시 사랑하여 손시성을 내렸으므로 모두 일가처럼 여겼다. 손하는 아들 넷을 두었는데 손하는 그 맞이었다. 활쏘기와 말타기를 잘 익혀 언제나 손건을 따라 싸움터를 누비며 여러 가지 놀라운 공을 자주 세웠다. 벼슬은 무위 도위로 그때 그의 나이 25이었다. 손건은 반가우면서도 미덥잖아 물었다. 너는 어떤 계책으로 이기겠느냐? 제게는 좋은 장수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이요, 하나는 사정인데 둘 다 만명을 당해낼 만한 용맹이 있습니다. 제게 군사 몇만만 딸려 주시면 그 둘과 더불어 나아가 유비를 사로잡아 오겠습니다. 손안이 씩씩하게 대답했다. 손건이 그래도 마음 놓이지 않는지 바로 허락하지 않았다. 조카가 비록 영융하다 해도 나이가 너무 없다. 따로이 나이든 장수가 곁에서 도와야만 될 것이다. 손건이 그렇게 말하자 호위 장군 주연이 나섰다. 바라건대 신은 작은 장군님과 함께 가게 해 주십시오. 힘을 합쳐 유비를 사로잡아 보겠습니다. 그제서야 손건도 출병을 허락했다. 수륙의 군사 5만을 골라 내어주며 손하는 좌도둑이 되고 주연은 우도둑이 되어 그날로 나가게 했다. 얼마 가지 않아 먼저 촉병의 움직임을 살피러 보냈던 군사가 되돌아와 손안에게 알렸다. 족병이 이미 의도에 이르러 진체를 내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손안은 5천 군마를 이끌고 의도 언저리로 가 영체 셋을 나누어 세우고 족병을 맞섰다. 한편 족병 5반은 선봉이 되어 서천을 나온 뒤로 이르는 곳마다 모두 스스로 항복해 오는 바람에 칼에 피를 묻힐 것도 없었다. 그러다가 의도에 이르러서야 손환이 이끄는 오병을 보고 얼른 선주에게 그걸 알렸다. 이때 선주는 자귀에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성부터 먼저 냈다. 손안 따위 어린 것이 어찌 감히 짐에게 맞서려 든단 말이냐. 그러자 곁에 있던 관흥이 아뢰었다. 이왕에 손건이 어린애를 장수로 뽑아 보냈으니 폐하께서도 굳이 대장을 골라 보내실 게 없습니다. 바라건대 저를 보내 그 어린 것을 사로잡아 오도록 해 주십시오. 좋다. 짐은 진작부터 너의 씩씩한 기상을 보고 싶었다. 선주도 기꺼이 허락하고 관흥을 먼저 보냈다. 관흥이 선주에게 절하고 막 떠나려는데 장포가 뛰어나오며 졸랐다. 역적을 치려고 이왕에 관흥을 먼저 보내시기로 하셨다면 신도 함께 가게 해 주십시오. 두 조카가 나란히 앞장을 선다면 매우 뜻있는 일이 될 것이다. 다만 삼가고 조심하여 그르치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선주도 기꺼이 허락했다. 이에 두 사람은 선주에게 엎드려 절하고 나란히 선봉이 되어 군사를 이끌고 먼저 나갔다.
소나는 족의 대군이 이르렀단 말을 듣자 여러 진체의 군사를 모두 합쳐 맞싸우러 나왔다. 양쪽 군사가 둥글게 맞서 진세를 이룬 가운데 소난이 먼저 나섰다. 이 두 장수를 거느리고 문기 아래 서서 족군의 진체를 바라보니 한꺼번에 장수 둘이 나란히 말을 몰아 나오는 게 보였다. 둘 다 은투구 은갑옷에 흰 점포 입고 흰 깃발을 앞세운 채였다. 약간 앞선 것은 장포로 한길 8자의 정강으로 만든 창을 들고 있었고 그 뒤에 관흥은 큰 칼을 차고 있었다. 소난, 이 더벅머리 어린 놈아,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아직도 감히 전병에게 맞서려 하느냐. 장포가 소난을 보고 크게 소리쳐 꾸짖었다. 소난도 지지 않고 맞받았다. 네 아비가 머리 없는 귀신이 되었는데 이제는 네가 와서 죽여 달라고 아우성이구나. 너는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낫다는 것도 모르느냐. 그 소리를 들은 장포는 분노로 두 눈이 뒤집혔다. 대꾸도 뭐고 없이 창을 고나 잡고 말을 박찼다. 소난의 등 뒤에 있던 사정도 달려나가 그런 장포를 맞았다. 두 장수가 어울렸다 떨어지기를 30번쯤 했을 때 마침내 힘이 딸린 사정이 달아나기 시작했다. 사정이 달아나는 걸 본 이희가 급히 말을 달려나가 큰 새 도끼를 휘두르며 뒤쫓는 장포를 막았다. 다시 장포와 이희의 싸움이 한바탕 어우러졌다. 둘 다 어지간해 스무합이 지났으나 승부가 가려지지 않았다. 그때 오군의 비장 가운데 다몽이란 자가 있었다. 장포가 날래고 글쎄 이가 이겨내기 어려울 것 같자 슬며시 활을 들어 화살 한 대를 날렸다. 화살은 바로 장포가 탄 말에 가서 꽂혔다. 아픔을 이기지 못한 말이 길길이 날뛰며 본진으로 돌아가다가 미처 진문에 이르기도 전에 땅바닥에 쓰러졌다. 말이 쓰러지니 말등에 앉았던 장포가 성할 리 없었다. 땅에 떨어져 말과 함께 뒹굴었다. 그걸 본 이인은 옳거니 했다. 급히 장포에게로 말을 몰아가 큰 새 도끼를 쳐들었다. 장포의 머리를 한 도끼에 쪼개놓을 작정이었으나 문득 한 줄기 붉은 빛이 번뜩이는가 싶더니 먼저 땅에 떨어진 것은 그 자신의 목이었다. 이에 목을 벤 것은 관흥의 큰 칼이었다. 관흥은 장포의 말이 화살을 맞고 되돌아오는 걸 보자 거기 탄 장포가 걱정돼 맞으러 나갔다. 그러다가 이가 쫓아오는 걸 보고 한 칼로 죽여 장포를 구했다. 자기 편 장수가 눈앞에서 죽는 걸 본 오군이 흔들릴 것은 정한 이치였다. 관흥이 그때를 놓치지 않고 군사를 휘몰아 덮치니 소나는 그 기세를 막아내지 못했다. 한바탕 싸움에 크게 지고 북과 징을 울려 군사를 물렸다. 다음 날이 되었다. 소나는 어제의 패배를 씻으려는 듯 다시 군사를 이끌고 나와 싸움을 걸었다. 관흥과 장포가 한꺼번에 소난을 맞으러 나갔다. 그 중에서도 관흥은 적의 우두머니 장수 소환을 보자 모든 걸 제쳐놓고 똑바로 그에게 덮쳐갔다. 소난 역시 크게 성을 내어 맞서니 곧 그 둘 사이 한바탕 싸움이 어우러졌다. 소난은 관흥과 어울러 20 남은 합을 세웠으나 아무래도 힘이 모자랐다. 곧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관흥과 장포가 기세를 타고 그대로 오군의 영체를 들이쳤다. 그때 마침 장남 풍습과 함께 오반이 대군을 이끌고 나가 오군을 덮쳤다. 그렇잖아도 쫓기던 오건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다.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나기에 바빴다. 한바탕 싸움에 크게 이긴 촉의 장수들은 오글이 더는 보이지 않자 비로소 군사들을 불러 모았다. 그런데 장수들 중에 유독 관흥이 보이지 않았다. 장포가 놀라 소리쳤다. 안국에게 무슨 일이 있다면 나도 홀로 살아있지 않으리라.
그리고 급히 창을 잡고 말에 뛰어 올랐다. 쓸데없는 걱정이었다. 장포는 면이 가지도 않아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간흥을 보았다. 왼손에는 칼을 들고 오른편 겨드랑이에는 사람을 하나 끼고 있었다. 그게 누구냐? 장포가 어이없어 하며 물었다. 관흥이 빙긋이 웃으며 대답했다. 어지럽게 싸우는 중에 바로 원수놈을 만났기로 이렇게 사로잡아오는 길입니다. 그 말에 장포가 사로잡혀 온 자를 살펴보니 바로 그 전날 적진 중에서 몰래 활을 쏜 다뭉이란 비장이었다. 장포는 기뻐하며 다뭉을 데려다가 목을 베고 그 피를 뿌려 죽은 말에 제사 지냈다. 그리고 사람을 뽑아 선주에게 이긴 소식을 전해 올렸다. 한편 이와 다뭉 등의 장수와 수많은 군사를 잃고 쫓겨간 소나는 더 싸울 엄두가 나지 않았다. 힘을 다하고 도우러 오는 자기 편도 없어 족병을 막을 힘이 없음을 스스로 깨닫고 급히 손건에게로 사람을 보냈다. 새로이 장조를 보내 어려움에서 구해주기를 정하기 위함이었다. 그런 오군의 속사정을 눈치챈 초기의 장수 장남과 풍습이 오반에게 말했다. 지금 오나라 군사들은 싸움에 져서 기세가 몹시 움츠러들어 있습니다. 그 진체를 갑자기 들이쳐 흩어버리게 꼭 좋은 때입니다. 그러나 오반은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다. 가만히 고개를 저며 대꾸했다. 소난이 비록 수많은 장수와 군사를 잃었다고는 하지만 주연이 이끈 수군은 강물 위에 영체를 엮어 있어 한 사람도 꺾이지 않았다. 만약 우리가 소난의 진체를 급습하러 간 사이에 주연의 수군이 무태 내려 우리가 돌아갈 길을 끊어버린다면 어찌 하겠는가? 그거야 아주 쉽지요. 관운과 장포 두 장군에게 각기 군사 5천을 이끌고 산골짜기에 숨어있게 하시면 됩니다. 만약 주연이 소난을 구하러 오면 양쪽에서 뛰쳐나가 들이치게 하십시오. 승리는 어김없이 우리 것이 될 겁니다. 장남이 걱정 없다는 투로 그렇게 말했다. 그제서야 오반도 조금 마음이 움직였다. 장남의 계책에다 자신의 계책을 하나 더 보탰다. 먼저 군사 며칠 거짓으로 항복시켜 주연에게 우리가 손안의 진체를 들이치리라는 걸 알려주는 게 좋겠네. 그래야 주연은 손안의 진체 쪽에서 불길이 솟기만 해도 바로 달려나오지 않겠는가. 그때 숨어있던 우리 편 군사가 들이친다면 모든 것은 절로 풀릴 것이네. 그리고는 곧 그대로 일을 꾸몄다. 풍습과 장남은 자기들의 계책이 쓰이게 되었음을 기뻐하며 오반이 시키는 대로 몫을 맡았다. 이때 강물 위에 주연도 소난의 싸움에 져서 많은 장조를 잃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얼른 군사를 내어 구하러 가려고 하는데 문득 한대의 족병이 항복해 왔다는 정갈이 들어왔다. 주연은 그들을 불러들여 물었다. 너희는 무슨 까닭으로 항복하려 하느냐? 저희들은 풍습 안에서 싸우는 사졸들로 풍습이 상과 벌을 함부로 하는데 못 견뎌 특히 이렇게 항복하러 왔습니다. 아울러 은밀히 알려드릴 것도 있습니다. 항복해온 족병들이 고개를 조아리며 그렇게 말했다. 주연이 귀가 솔깃해 다시 물었다. 알릴 것이라니 그게 무엇냐? 풍습은 오늘 밤 오군의 허술한 틈을 타 소난의 진체를 갑자기 들이치려 합니다. 횃불을 드는 걸 신호로 삼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 매우 중요한 기밀이었다. 주연은 곧 사람을 보내 소난에게 그 소식을 알리게 했다. 하지만 그 소식은 끝내 소난에게 전해질 길이 없었다. 길목에 미리 숨어있던 관흥이 그 심부름꾼을 잡아 죽여버린 까닭이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주연은 소난에게 사람을 보낸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다시 여럿을 불러놓고 소난을 구해줄 의논을 시작했다. 부장 최우가 나와 말했다. 한낱 졸개들의 말을 깊이 믿어서는 아니 됩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물과 무태 두 곳 군사가 모두 결단나게 되니 장군께서는 다만 조용히 수체를 지키기만 하십시오. 제가 장군을 대신해서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주연도 듣고 보니 옳은 말이었다. 이에 그 말을 따라 최우에게 1만 명을 주고 나가보게 했다. 그날 밤이었다. 풍습과 장남은 오반과 더불어 군사를 세 갈래로 나눈 뒤 똑바로 소난의 진체를 들이쳤다.
손안의 진체는 금세 불길에 휩싸이고 거기 있던 군사들은 크게 어지러워졌다.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이리저리 흩어져 달아나게 바빴다. 손안을 구하기 위해 수체를 떠난 최후는 갑자기 손안의 진체 쪽에서 불길이 이는 걸 보자 마음이 급했다. 앞뒤 살필 겨를도 없이 군사를 재촉해 앞으로 나갔다. 제후가 막 한가운데 산 구비를 돌았을 때였다. 갑자기 산꼭자기 안에서 함성과 북소리가 크게 일며 두 갈래 군사가 뛰쳐나왔다. 한쪽은 관웅이 앞장을 서고 끝.